자, 이제 207축의 공공임대주택을 보겠습니다. 좀 전에 그 임대료 보조를 받죠. 임대료 보조는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여건이 좋은 집을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달동네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달동네, 옆동네 이렇게. 그래서 달동네 수요가 증가하면은 달동네 임대료가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는 집도 구하기가 쉽지 않아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옆 동네에 낡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찾아본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하향 여과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이 전체적으로 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살던 주택은 부족해지잖아요. 그거는 그런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은 하향 여과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은 새로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걸 그려서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공급하는 게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그건 직접 개입이죠. 좀 전에 임대료 보조는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임대료 보조는 간접 개입이죠. 그 이제 더 넓은 집을 알아볼지 말지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요거 공급하는 건 이제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 생각할 때는 요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얘기를 할 때는 아주 단순한 수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복잡한 거 말고. 요거를 생각할 때는 사적 시장, 공적 시장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사는 동네고요. 우리가 사는 동네 옆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따지는 거거든요. 이럴 때 어떤 사회적인 현상까지 따지면 안 되고요.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보고 경제적인 효과만 따져야 돼요. 옆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아이고 우리 집 집값 떨어지겠네 막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까지 따지면 안 되고요. 물론 이제 나중 되면 다 그런 것까지 따져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따지는 거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따지는 거예요.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여기에 임대시장만 봐야 돼. 임대시장만. 사적시장, 임대시장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집값 떨어지네 올라가네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에 제공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동네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요거 보는 거예요. 지금 요 상태는 예를 들어 이제 임대료가 평당 50만 원에 거래되는 사적 시장이에요. 근데 옆 동네에다가 어떻게 해요? 옆 동네에다가 여기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할 거 아니에요. 여기보다 싼 임대료로, 예를 들어 여기는 40으로 공급한단 말이에요. 40으로. 이거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어 놓은 거예요. 여기보다는 싼 임대료로. 그랬을 때 우리가 사는 동네에 임대시장에 나타나는 효과를 따지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임차인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임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먼저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자, 50만 원 내고 있는데 옆에 40만 원에 공급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 옮겨가야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수요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줄죠. 이제 단기 효과가 그렇게 돼요. 조금 전에 임대료 보조에서는 단기 효과가 어떻게 됐어요? 수요가 증가하는 거였잖아요. 그 동네, 달동네에 수요가 증가하는 거였지만, 여기는 옆 동네로 가는 바람에 수요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임대료가 내려가요. 이제 빈집들 생기는 거예요. 이 동네는. 이 동네는 빈집들 생겨요.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수요가 감소해서. 수요선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임대료가 여기 어디까지 내려가요? 40까지 내려가죠. 40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도. 40까지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진 않아 이제. 왜냐하면 여기도 40 내려가면은 이쪽으로 가나? 여기 남아있으나? 똑같으니까. 이러면 더 이상 이제 줄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대료가 40까지 내려요. 40까지. 그러면 누구도 혜택 보는 거예요. 여기 기존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럼 굳이 이쪽으로 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임차인도 혜택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는 달동네 임대료가 올라가서 기존 임대인이 초과인을 얻는다는 것은 기존 임대인이 혜택 본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여기서는 기존 임대인이 손실을 보는 거예요. 손실. 이거는 반대로 해석하면 임차인은 혜택 보는 거예요. 임차인도 혜택, 사적 시장의 임차인도 혜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갈 이유가 없어요. 이쪽으로. 근데 누구는 손해니까, 임대인은 손해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안 되면 어떻게? 차츰차츰 공급을 줄이는 거죠. 돈이 안 되니까. 그죠? 헐고 새로 짓지 않는 거죠. 임대주택을 철거한 후에는 새로 짓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이 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공급이 줄면 임대료가 다시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50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정상 이유는 회복해요. 정상 이유. 옛날 가격으로 돌아가니까 정상 이유는 회복을 하게 돼요. 이러면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혜택을 못 봐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니까. 장기적으로는 다시 올라갔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누구만 혜택 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왔는 사람만 혜택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왔는 거는 따로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뭐 공적 시장이니까 이쪽만 따져보면 되는 거죠. 이쪽에 단기 효과, 장기 효과 이렇게. 근데 아까 임대료 보조는 어떻게 됐어요? 단기 효과, 장기 효과 이렇게 됐죠.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해서 임대료가 올라가서 기존 임대인이 혜택을 보니까 공급이 증가해서 임대료가 내려가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는 수요가 감소하니까 임대료가 내려가고요. 기존 임대인은 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적 시장의 임차인도 혜택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임대료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서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은 어떻게 됐어요?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은 줄어들었죠. 그만큼 여기서 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전체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거 이거. 정부가 지어서 시장에 내놓는 물량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사적 시장의 물량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직접 개입의 단점이라고요. 이러면은 이게 결국 어디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생산하는 게 많아질수록 민간이 생산하는 게 줄어드니까. 됐나요? 그래서 요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은 나중 전체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은 변함이 없어요. 이쪽에 늘어나는 만큼 이쪽은 줄어들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요런 게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그거 이제 내용은 여러분이 확인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주택 선분양, 후분양이 있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뭐 나중에 설명드려도 되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조세. 자, 이 부동산 조세는 이제 매번 설명드리는 거죠. 자, 일단 그 부동산 조세의 기능은 특히 동그라미 1번, 2번 조세 기능에서 1번 기능도 있고 2번 기능도 있어요. 자원 배분 기능도 있고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다. 그리고 3번, 4번은 부동산 조세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그런 정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조세 기착의 문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왔는데, 조세 기착의 문제는 부과한 조세가 누구한테 부담되느냐의 문제를 귀착의 문제 이렇게 하죠. 조세라는 게 부과되면은 전가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 문제가 조세 귀착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조세를 부과할 때 공급자한테 부과해요? 수요자한테 부과해요? 보통은 공급자한테 부과를 해요. 근데 이제 공급자한테 부과하는데 그 공급자가 자기 돈으로 내는 게 아니고 수요자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가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양도소득세가 공급자한테 매기는 건가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양도한 사람이 내는 거 아니에요? 양도한 사람이니까 공급자죠. 판 사람. 그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양도소득세가 없었다 쳐볼게요. 1억짜리 물건을 파는데 사는 사람이 1억 내면은 그냥 파는 사람이 1억 챙기면 끝이었어요. 근데 이제 양도소득세를 새로 제도를 만들어서 계산을 해봤더니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한 1,000만 원 나오더라. 그러면은 1,000만 원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된다면 이제 판 사람 입장에서는 1억을 받아도 1,000만 원 세금 내면은 9천만 원밖에 못 챙기잖아요. 그러면은 나 1억에 안 팔래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누가 어떤 사람의 입장이 더 선택의 여지가 많으냐에 따라서 누가 더 내고 누가 덜 내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판다고 했을 때 나 1억에 못 팔래 안 팔래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이라면은 사려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 1,000만 원 내가 세금 내줄 테니까 나한테 1억 파세요. 합해서 1억 1,000 줄 테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1억 1,000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은 1억 1,000 받아서 1,000만 원 세금을 양도인이 내더라도 그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수요자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100% 전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00% 전가가 돼요, 이게.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 할 때 수요자가 전부 부담하는 거죠. 공급자는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셈이에요.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 1억에 그 값에라도 팔고 1억 받아서 1,000만 원 그 돈에서 내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다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다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극단적인 경우고 대체로 누가 선택의 여지가 더 많으냐에 따라서 수요자가 더 부담할 수도 있고 공급자가 더 부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탄력성으로 설명한다는 말이에요. 탄력성. 탄력성이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 이렇게 개념을 했었잖아요. 탄력성이 크다라는 것은 뭐예요? 수량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소리는 그거 말고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다 이 소리는 선택의 여지가 어떻다? 선택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세금을 더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덜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세금을 덜 부담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탄력성이라는 게 수요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급자한테도 있잖아요. 쌍방간에 선택의 여지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공급자가 줄을 서 있다면은 수요자가 선택의 여지가 많은 거고,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자가 줄을 서 있다면은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쌍방간의 탄력성 때문에 조세의 귀착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수탄과 공탄을 함께 봐야 된다는 얘기죠. 수탄보다 공탄이 더 크면 누가 덜 부담하는 거고요. 공급자가 덜 부담하는 거고, 수탄이 더 크면 수요자가 덜 부담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똑같으면 어떻게 되고요? 똑같으면은 이제 반반 부담한다는 거죠. 요거요. 근데 이제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면 어떻게 돼요?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면 이게 무한대잖아, 무한대. 선택의 여지가 무한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거예요. 안 부담이에요. 근데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예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0. 그러면 다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상대적 탄력도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요. 상대적 탄력도. 상대적 탄력도. 누가 더 탄력적이냐, 누가 더 비탄력적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자, 근데 우리 그 209쪽에 그래프로 돼 있는 거는 이제 그래프가 더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더 비탄력적이죠. 더 완만할수록 더 탄력적이잖아요. 근데 그 그래프의 임차인 부담이 임대인 부담보다는 조금 더 크게 그려져 있죠. 그거는 수요 곡선이 더 가파르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 곡선이 더 가파르게 그려져 있어서 임차인 부담이 더 큰 거고,
그 임대인 부담이 더 작은 것은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거는 뭐 지난 1, 2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괄호 2번은 이거는 정률세, 역진세적 효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중요도가 낮아요. 이건 나중에 뭐 한번 설명드릴 수 있고요. 최근 10년간 한 번도 출제 안 됐고요. 그 밑에 거는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양도소득세 중과의 동결 효과 이런 말 있죠. 양도소득세 중과의 동결 효과. 요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동결이 뭐예요? 동결. 동자죠.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 현상이 나타난 거는 2005년이에요. 15년 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이후로 이제 여러 번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정부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요. 그 중과한 그때 투기적 수요 때문에 수요 곡선이 많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이렇게 투기적 수요예요. 투기적 수요. 투기적 수요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막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근데 이 투기적 수요자들이 노리는 게 바로 뭐예요? 양도 차익이죠. 샀다 팔았다. 투기적 수요자들이 하는 게 이게 샀다 팔았다 양도 차익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세금을 많이 매기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 의도가 뭘까요? 의도가. 투기해봤자 세금으로 다 거둘 거니까 투기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죠. 투기해봤자, 투기해서 양도소득 생겨봤자 그걸 뭐로 다 거둘 거니까 양도소득세로 거둘 거니까 투기하지 마세요. 그 의도는 뭐예요? 투기적 수요를 줄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는 이걸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라고. 원위치. 의도는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올라갔던 가격이 내려가겠죠. 투기적 수요가 줄어드는. 의도는 그래요. 의도는 투기해봤자 세금 매길 거니까 투기하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결과는 공급 감소예요. 이게 동결 효과, 동결. 자, 이거 그 당시에 투기했는 사람들이 지금 투기한 시점이 언제겠어요? 최근이겠죠. 그 당시에 투기한 사람들이 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최근이에요. 최근. 물론 앞으로 투기하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미 10년 전, 15년 전에 샀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물건 내놓으면은 지금 내놓는 사람이 양도소득세 폭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근데 사기를 언제 샀어요? 이미 오래전에 샀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샀으니까 양도 차익이 많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 산 사람보다는 오래전에 산 사람이 양도 차익이 더 클 거 아니에요. 이제 누가 폭탄 맞아요? 지금 내놓으면 폭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안 내놓는 거죠. 늘상 나오던 물건이 안 나와요. 한 달에 최소한 뭐 몇십 건은 예를 들어 중개사무소에 몇십 건은 한 달에 나오던 물건들이 자취를 감추는 거죠. 이렇게.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버린 거예요.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이 의도였는데 결과는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갔던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가격을 낮추려고 했었는데 의도는 이렇게 되는데 결과는 저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가게 되는 효과. 이걸 뭐라고 한다? 동결 효과라 그래요. 동결 효과. 됐나요? 자, 그래서 그 양도소득세 중과의 동결 효과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1번에 있죠.
동결 효과란 부동산의 자본이득,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세하는 경우 소유자들이 자산 매각 시기를 늦춰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내놓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 양도소득세 중과 부과하는 게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정권 바뀌면 괜찮아질까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늦춰서 공급이 감소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자, 다음 괄호 4번에 이제 조세 부과의 자원 배분 효과는 뭔가 하면은 자, 이게요. 이거 이제 탄력성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금은 이제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비탄력적이면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른 거요, 완만한 거요?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른 거죠. 이게 똑같은 거리만큼을 이동해요. 이제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이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공급이 줄어들죠. 공급이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이게 비탄력적인 경우를 한번 그려서 비교해 볼게요. 요거보다 더 비탄력적인 경우, 지금 이게 조세를 부과하면 조세를 부과한 만큼 이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조세는 금액으로 나타나죠. 금액으로 나타나는 것은 상하로 나타나요. 그리고 수량으로 나타나는 것은 좌우로.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더 가파른 걸 그려볼까요? 이렇게. 더 가파르게 그렸죠, 이거? 요거를 똑같이 위로 올려볼까요? 위로. 요만큼. 위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도록 가파른 거와 요 점을 지나도록 가파른 거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흰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올라간 요 파란 선 있죠? 노란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올라간 요 파란 선 있잖아요. 똑같이 파란 선만큼 올라갔죠? 흰 공급 곡선도 파란 선만큼 올라갔고 노란 공급 곡선도 파란 선만큼 올라갔죠? 둘 다 올라간 높이가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시각적으로는 뭐가 더 많이 올라가 보여요? 시각적으로는 이게 흰 게 더 많이 올라가 보이죠? 수직으로 올라갈 때는 가파를수록 이동한 크기가 작아 보여요. 가파를수록. 아시겠습니까? 네, 몰라도 할 수 없고요. 시각적으로 그래요. 이 파란 선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흰 것도 파란 선만큼 올라갔고 노란 것도 파란 선만큼 올라갔어요. 올라간 높이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자, 그랬을 때 흰 선이 파란 선만큼 올라갔을 때는 수요곡선하고 여기서 만나요. 그죠? 노란 선이 올라갔을 때는 수요곡선하고 만나는 게 여기예요. 그럼 이렇게 그어보면은 어떤 게 수량 변화가 더 커요? 더 완만한 거요? 더 완만한 게 수량 변화가 더 크죠? 더 가파른 거는 수량 변화가 작죠? 그거는 우리가 탄력성 개념에서도 이미 알 수 있어요. 더 비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가 작잖아요. 더 비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가 작다고요. 맞나요? 더 완만해 볼까요? 더 완만한 걸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더 완만한 이것도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얘 더 완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더 많이 변하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수량 변화가 더 커요.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수량 변화가 작고요. 우리 이거 비탄력에서 알 수 있잖아요. 비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가 크다 작다. 작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걸 기억하는 건데 그걸 그래프로 더 확실하게 보여드린 거예요. 자, 조세를 부과하면은 공급곡선이 위로 올라가요. 공급곡선이 위로 올라가면은 원래 거래량보다 어떻게 해요? 원래 거래량보다 줄잖아요. 당연히 조세를 부과하니까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비탄력적인 경우는 조금밖에 안 줄죠. 더 탄력적일 때는 많이 줄잖아요. 자,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 조세를 부과했을 때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휘발유세를 더 부과하게 되면은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아이고 휘발유값 비싸니까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차 타고 다니는 게 더 빠른 시간 내에 그냥 더 시간을 절약하고 더 좋아. 나는 그걸 더 좋아해.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그 부담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대중교통 이용해야 돼요. 자, 이러면 나의 만족도는 어떻게 해요? 줄죠. 이거를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 그래요.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 그래요. 자, 이게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자원 배분 왜곡이 심해지는 거죠. 휘발유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 자동차에 넣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세를 부과해서 그걸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니까 휘발유가 그쪽으로 배분이 덜 되는 거예요. 자원이 덜 되는 거예요. 이게 자원 배분 왜곡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가장 자원 배분 왜곡이 심한 대표적인 예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1690년대에 창문세라는 게 영국에 있었어요. 창문세. 창문세가 있었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창문을 많이 만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집 지을 때. 그럼 다들 어떻게 짓겠어요? 창문을 별로 안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지은 집이 창문이 별로 없는 집들이 아직 영국에 남아 있어요. 자, 창문 만드는 대로 자원이 흘러 들어가야 되죠. 창문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창문 만드는 쪽으로도 자원이 와야 돼. 유리창도 와야 되고 창들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창문 만드는 쪽으로 자원이 흘러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원 배분 왜곡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다 자원 배분 왜곡이라고 그래요.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돼버리는 거. 자원 배분 왜곡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자원 배분 왜곡이 크겠어요? 적을수록 자원 배분 왜곡이 크겠어요? 많을수록 자원 배분 왜곡이 크겠죠?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 볼까요? 이게 완만할수록 자원 배분 왜곡이 클까요? 가파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이 클까요? 더 탄력적일수록 영향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게 원래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사람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맞나요? 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이 크다는 거예요. 탄력성이 클수록 자원 배분 왜곡도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 이게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은 작죠? 그러다가 이게 수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이 되면은 수량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수량 변화가 없죠? 그 소리는 자원 배분 왜곡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수직이 되면은 영향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수량 변화가 없다는 뜻이. 그럼 자원 배분 왜곡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니까 나중에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할게요. 창문세 생각하면 돼요. 어떤 정부가 무슨 조세를 부과를 했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창문을 만들어. 그럼 뭐 자원 배분 왜곡 있어요, 없어요? 자원 배분 왜곡 없는 거지. 여전히 창문을 만든다는 얘기는 예전만큼 계속 생산을 하는 거예요. 생산하고 소비가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소리는 이게 완전 비탄력적일 때에는 수량 변화가 전혀 없어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량 변화가 전혀 없다. 이게 뭐다? 자원 배분 왜곡이 없다. 그럼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투자론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들어갈게요. 투자론을 보시면은 투자론의 이제 투자론 기초는 뭐 그렇게 체크할 것은 많지 않고요. 일단 그 투자론 기초에서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뭐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려 왔는 부분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지렛대 효과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지렛대 효과는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괄호 2번, 3번, 인플레이션 해치라든가 소득이득, 자본이득 이런 단어 정도는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괄호 2번, 3번을 먼저 말씀드리는 인플레이션 헤지라는 거는 인플레가 발생할 때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런 거죠. 요거는 이제 실물 자산이라면 다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소득이득, 자본이득은 소득이득은 임대료 수입, 자본이득은 시세 차익 뭐 이런 정도 체크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그 절세 효과는 뭐 나중에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렛대 효과는 좀 체크할 필요가 있죠. 요거는 지렛대 효과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타인 자본 사용 효과죠. 타인 자본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효과다. 타인 자본을 사용할 때 이자를 줘야 되죠. 타인 자본을 사용할 때 이자를 주는 것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내면 그 더 높은 수익이 바로 총자본 수익률이죠. 그러면은 내가 가져가는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런 효과가 우리가 원하는 정해지대 효과죠. 그러니까 남의 돈을 5%로 빌려서 10%의 수익을 내면 5%만 이자로 주고 남는 5%는 내가 챙겨올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 또는 지분 수익률은 더 커지게 될 수 있는 거. 이게 정의지대 효과고요. 그다음에 이자율보다 총자본 수익률이 더 작을 때는 결과적으로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 작아지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의지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주 예외적으로 이게 똑같을 수가 있죠.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립적 지대, 영의 지대 이렇게 얘기하죠. 기준이 되는 거는 요거죠, 요거. 기준이 되는 건 요겁니다. 요거보다 싼 이자로 빌리느냐, 요거보다 결과적으로 비싼 이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쪽이 달라지는 거죠. 얘는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우리 지렛대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총자본,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 점의 위치가 총자본 수익률이에요. 근데 이자율이 총자본 수익률보다 낮으면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총자본 수익률보다 낮으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무슨 지렛대? 이게 정의의 지렛대죠. 근데 남의 돈을 내 돈에 한 배만 쓰느냐, 2배 쓰느냐, 3배 쓰느냐. 이게 바로 남의 돈을 쓰는 정도예요. 남의 돈을 쓰는 게 많을수록 지분 수익률은 커지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가 될 때는 이렇게 될 때는 여기가 총자본 수익률인 건 똑같아요. 여기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자율이 더 높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부의 지대가 나타나는 거죠. 지분 수익률이 더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남의 돈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점점 작아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의 지대예요. 결국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지분 수익률의 진폭이 어떻게 해요? 커지죠. 커지면 대박, 깨지면 쪽박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할 때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렵게 질문할 때는 총 자본 수익률의 변화는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쏘리. 질문을 제가 다시 할게요. 일단 이자율 변화는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을 미쳐요. 이게 많이 싼 이자면 싼 이자일수록 이렇게 이게 더 싸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팔라져 이게. 가팔라지면 남의 돈을 많이 사면 더 올라가는 거죠. 이자율 변화는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에 부채 비율의 변화는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요.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라는 게 남의 돈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이때는 더 커지고 이때는 더 작아지는 거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은 부채 비율의 변화는 총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부채 비율의 변화는 총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질문할 때. 부채 비율의 변화는 이거 변화거든요. 이거 변화는 더 많이 올라가느냐, 적게 올라가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의 변화는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그러니까 얘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자율의 변화는 총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이자율의 변화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높나지? 얘가 변한다고 얘가 변하나요? 얘는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그냥 그 자리에 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요 가파르기가 달라질 뿐이에요. 가파르기가 이 자리에 올라가면 얘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자율이 변하더라도 얘는 변하지 않아요. 부채 비율이 변해도 얘는 변하지 않아요. 얘는 가운데 이 삼각형 꼭지점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론적으로 질문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웬만한 거는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일반적으로 질문하는 건 이거예요. 계산 문제 말고 이론 문제로. 총 자본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높다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총 자본 수익률보다 높다 낮다? 높다 이렇게. 이자율보다 얘가 높으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총 자본 수익률보다 높다. 이런 요거 이제 부등호 방향을 물어요. 부등호 방향. 아시겠어요? 그게 제일 난이도 중급의 보통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자율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높다면 정예질의 효과가 발생한다. 부예질의 효과가 발생한다. 부예질의 효과. 이런 식으로 묻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지금 제가 제일 어렵다고 한 건 아직 실전에 출제 안 됐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제일 어려운 거는 아직 출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는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넘어가셔서 일단 236쪽에 지레트 효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난 순환의 계산 문제도 좀 풀어봤으니까 넘어가시고요. 그 위험과 수익에서 앞부분에 그 위험 정도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위험과 수익에서 위험이라는 거는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말해요. 예를 들어 이제 평균적으로 똑같은 값이 예상되더라도요. A나 B나 평균적으로 다 5%가 예상이 되더라도 평균은 5%라도 A는 이렇게 산포도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이런 걸 산포도라고 해요. 산포도. 흩어진 정도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 얘는 산포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위험하다 볼 수 있는 거예요? A보다는 B가 더 위험한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더 위험한 거죠. 이게 예상치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더 클수록 위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위험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 너무 불편하니까 이걸 우리는 숫자로 나타내죠. 이걸 측정을 하는 측정, 숫자로 나타낼 때 뭘로 표시한다고요? 표준 편차, 이걸 숫자로 나타내는 게 이제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을 하고요. 지금 이 5%는 어떤 값이에요? 이 5%는 각각의 이런 값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평균한 게 5%죠. 그걸 뭐라 그래요? 수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익은 뭘로 측정한다? 평균, 가중 평균으로 측정한다. 뭐 이렇게 가중 평균. 그러니까 이 5%라는 값이 양쪽이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다 더해서 그 개수만큼 나누면 5%. 이것도 다 더해서 이 개수만큼 나누면 5% 이런 거죠. 그래서 위험은 이제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고 위험은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하고 수익은 평균으로 측정한다. 일단 뭐 이론적으로는 그런 정도 체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39쪽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위험 회피형도 있고 위험 추구형도 있고 위험 중립형도 있는데 우리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어떤 사람을 전조하는가 하면은 위험 회피형을 전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위험이 있죠. 이렇게 똑같은 수익이 5% 있잖아요. 똑같은 수익이 예상될 때 A 할래요, B 할래요 하면 대부분은 어떤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A를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대부분이. 이런 사람이 위험 회피형. B를 선택하는 사람은 위험 추구형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A나 B나 똑같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위험 중립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위험 회피형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위험한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유형 및 수익률의 종류 있죠. 자, 거기서 이제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에서는 괄호 1번에 사업상 위험도 있고요. 괄호 2번에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앞 글자 따면 뭐라고 해요? 사금, 법인, 유 이렇게 하죠. 자, 사업상 위험 사 하고요. 금융적 위험 금, 법적 위험 법, 인플레 위험 인, 유동성 위험 유 이렇게.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그다음에 법적 위험, 그다음에 인플레 위험 이렇게 얘기하고요. 유동성 위험 이렇게 하죠. 사업상 위험은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부닥칠 수 있는 위험 중에 시운위 하죠.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 하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위험이 어떤 위험일까요? 시장 위험이 시장.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제일 걱정스러운 게 장사 안 될 위험이거든요. 장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바로 이 시장 위험이에요. 시장 하면 뭘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은 수요 공급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없어도 위험하고요. 공급이 너무 치열해도 위험하죠. 그런 것들은 다 시장 위험이에요. 근데 그런 위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업할 때는. 그러니까 장사는 잘 돼도 뭐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직원이 횡령을 한다거나 불이 난다거나 이런 기타 포괄적 위험을 운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게 사람이 참 운이 없으려면은 그럴 수 있죠. 장사 참 잘 되는데 뭐 교통사고 나서 뭐 운영을 못 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운영 위험이에요. 장사 잘 되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 세종시에 장사가 잘 안 되는 편인데 어떤 분이 이제 공부하러 오셨는데 피자집을 하는 거예요. 피자집이 잘 되는가 봐. 그 집은 다행히 잘 되는데 직원을 못 구해서 그만둬야 돼. 직원을 못 구해서 장사를 잘 되는데 이거는 잘 되는데 직원을 못 구해서 일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위험이에요? 운영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장사는 잘 되더라도요 여러 가지 다른 위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포괄적 위험을 뭐다? 운영 위험이다. 그다음에 이제 위치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금융적 위험은 지렛대 효과 생각하면 돼요. 지렛대 효과 중에서도 특히 부의 지렛대 효과. 요거 남의 돈 사용하지 않으면 발생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발생하지 않아요. 이건 타인 자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거고요. 법적 위험은 뭐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인플레 위험은 여기 이제 인플레라는 걸 한번 다시 적어 볼게요.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인플레가 발생할 때 긍정적인 면은 조금 전에 앞에 지나갔어요. 인플레 해치였어요. 인플레 해치. 지나가지 않았나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화폐 가치 하락하는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죠. 이건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지금 요 인플레의 부정적인 측면이 요 인플레 위험이에요. 자, 그 요 위에 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자본이득 측면이에요. 자본이득. 요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소득이득 측면이에요.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플레는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근데 앞에 장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고 또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서는 부정적인 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예, 그 부정적인 면이 이제 소득이득 중에서 어떤 점인가 하면은 보통 우리 계약을 할 때 고정 임대료로 계약해요? 변동 임대료로 계약해요? 보통 고정 임대료로 계약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첫 달에 200만 원 받는 거 하고 1년 뒤에 200만 원 받는 거 하고 금액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더 많은 똑같은 물건을 살 수가 없고 더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어요.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임대료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위험인 거죠. 뭐 추가적으로 더 언급을 한다면 이런 거를 추가로 언급할 수는 있어요. 대출 투자자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차입이라고 할게요. 변동금리로 차입한 투자자예요. 변동금리로 차입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인플레가 발생하면 금리가 올라가 버리죠. 이것도 하나의 또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변동금리로 대출 받았는데 인플레가 발생하면 계속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그것도 하나의 위험이 될 수가 있죠. 그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인플레라는 게 부동산 투자에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한쪽 측면에서는 웃고 한쪽 측면에서는 울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을 사서 생활하고 있는데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 그런 건 이제 웃는 거죠. 아, 부동산가 올라가네. 근데 임대료는 고정 임대료로 받으니까 아이고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네. 이렇게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하나는 부동산 투자의 위험, 하나는 부동산 투자의 장점. 이렇게. 자,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동성 위험은 이제 현금화하기가 어려워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황금성이 떨어진다고 앞에 부동산 시장 특성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고요. 수익률부터는 다음 주에 할까요? 수익률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저거 외워가지고 오셔야 돼요. 영업수지 계산, 가유순전후 있죠? 가유순전후 해서 몇 페이지죠 이게? 268쪽이죠. 268쪽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외워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아무튼 다음 주는 진도를 뭐 투자를 다 마치진 못할 것 같기는 하지만 이제 지나서 이제 하긴 할 거예요. 아무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렇습니다.